211쪽 석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전기 신라 양식 현하사 7층, 그 다음에 흥국사지 석탑, 그 다음에 백제 양식 불일서 5층, 익산 안국리 5층, 그 5층에 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백제 건축 석탑 양식은 거의 다 5층이다. 그 이유는 5층인 이유는 균형미가 가장 잘 갖춰진 게 5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백제들이 예술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지 않나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송나라 양식 월정사 팔각 구층탑, 요거 밑줄 그어야 돼. 이건 나올 수 있어요. 평창의 월정사 팔각 구층탑, 송해 양식, 그 다음에 오대산의 다각다층탑, 그 다음에 보현사 팔각 13층탑, 요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보현사 팔각 13층 석탑, 묘향산에 있습니다. 평안북도 묘향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고, 이게 서산대사와 관련이 있어요. 가로 열고 서산대사 살짝 적어놔. 서산대사가 거기에 수행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현사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삼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삼보. 세 가지 보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삼보사찰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뭐가 삼보일까요? 세 가지 보물일까요? 스님, 서산대사 있잖아. 불경책, 그 다음에 진신사리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스님이 있고요. 유명한 스님이 있고요. 불경책이 많이 소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신사리가 있어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해서 삼보사찰이라는 표현도 써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고려 후기 했던 게 또 나오죠.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래 개성했던 게 일본으로 밀반출됐다가 이게 세계 여론의 몰매를 맞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가장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아름다운 제도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 일본 제국주의에서 남의 문화재를 약탈하는 게 최고이냐 이렇게 비아냥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덤으로 다시 회수를 하게 됐고, 다시 우리나라 용산에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다. 특징, 대리석이다. 꼭 잡으셔야 돼. 하강함이 아니라는 거. 대리석이다. 목조 건축 양식을 본떴다. 그 다음에 원나라 양식이었다. 조선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의 종로에 있는 탑골 공원에 영향을 주게 됐다. 됐죠? 그 다음에 승탑 갑니다. 승탑. 승탑은 우리나라의 신라 하대부터 선종이 등장하면서 승려의 살이나 유골을 안치했다. 이게 승탑 또는 부도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유형 팔각 원당형, 그 다음에 구형, 그 다음에 평면사각형, 그 다음에 석종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팔각 원당형 대표적인 게 여주 고달사지, 공주 갑사, 그 다음에 구례 영곡사지 북부도, 원주 흥법국사, 진공대사 승탑. 이게 팔각 원당형 고려시대 겁니다. 신라 것들은 오늘 많이 봤죠. 신라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라의 팔각 원당형. 기억나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도 뭐 오래 시험 보신 분들, 최소한 한 바퀴 이상 도신 분들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게 팔각 원당의 기본형이에요. 팔각 원당의 가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 와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형. 밑에 한번 봐보시죠. 이게 구형입니다. 충주 정토사, 홍법국사, 흥이 아니라 홍입니다. 홍법국사. 그래서 일부러 지금 한자를 적어놨습니다. 이게 타이핑을 치면 흥인지 홍인지 구분이 안 돼서 홍법국사.
실상탑.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다음 평면사각형. 원주 법천사 지강국사 현모탑. 원주 지강국사 현모탑. 그다음 석종형. 석종형. 대표적인 게 여주 신륵사 보제전자 승탑. 오른쪽 중간에 돌로 되어 있는데 종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여주 신륵사 보제전자 승탑입니다. 신륵사의 가장 보물 중에 보물이 신륵사의 보제전자 승탑이 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에 가장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가장 유행되고 기본형이 되는 게 신륵사 보제전자 승탑입니다. 아마 이제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승탑의 모형의 발전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는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하나. 그 다음에 승려들이 열반하고 난 다음에 사리를 보관하게 되는데 이 보관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두 가지 형태를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건 쉽죠. 외우면 되잖아요. 팔각원당형, 구형, 평면사각형, 신륵사 보전자 석종형처럼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지금 안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승려들에 대한 탑 이름을 각각 개별로 물어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최소한도 기본 오늘 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승탑의 발전사를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된다. 첫 번째 팔각원당형, 구형, 평면사각형, 석종형. 최소한 이 순서 정도는 잡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특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이제 석종형을 꼭 보셔야 돼요. 신륵사 꼭 보셔야 돼요. 신륵사 보제전자 승탑 정도는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승탑의 형태를 띠고 있다. 불상 가도록 합니다. 불상.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다. 선종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자, 철불 보시죠. 철불, 대표적인 강주 충국리.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밑에 그림 보면 이게 강주 충국리 철불인데 모습은 멀쩡하죠. 실제 가서 뒤에 보시면 뒷모습이 뻥 뚫려 있어요. 깨져 있어요. 깨져가지고 뻥 뚫려 있어요. 여긴 정상인 것처럼 보이죠. 실제 가서 모습 보면 등 쪽이 다 뻥 뚫려 있습니다. 거대 석불, 대표적인 논산 간촉사, 은진 무륵불.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됐을 때는 가장 못난이 부처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왜냐면 머리와 그 다음에 신체 균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뭐 가분수 모양을 띠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요즘엔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어요. 왜요? 크긴 큰데 균형력이 전혀 안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술적 가치로서 다시 재평가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재조명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논산 간촉사, 미륵불. 근데 앞에 은진이라고 붙은 이유는 뭐냐면 그 동네 이름이 은진면에 있어요. 그래서 은진미륵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은진미륵불이라고 부르고 그냥 우리 학회에서는 그냥 간촉사 미륵불 이렇게 불러요. 마해석불. 절벽을 바로 깎았습니다. 바로 절벽을 깎아서 바로 만든 게 마해불이고요. 소조불,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봐보시죠. 이건 전부 다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고려? 구체적으로 고려 전기 후기? 고려 전기라고. 이게 나오면 무조건 시대를 물어보면 고려 전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물어보질 않는다고. 철불, 거대석불, 마해불, 소조불 같은 불상이 유행했던 시기에 사실 옳은 거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봐봐요. 철불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물만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꼭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처럼 본전불처럼 그렇게 정향화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요? 내 마음에 부처가 있으면 되는 거야. 선조가 뭐가 있는 거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부처님의 형태, 소재는 어떤 소재가 어떤 상관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철불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마해불, 뭐 소조불 다 마찬가지잖아요. 소재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거대석불, 마해불, 소조불. 형태, 형식,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 선종과 관련된. 시대를 모른다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고려 전기예요. 나올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나온다면은 이런 다양한 불상을 던져주고 이렇게 소재가 다양한
하게 나타나는 의미는 시대를 물어본다면 고려 전기입니다. 넘겨가시죠. 214초. 자기의 발달 가겠습니다. 10세기 순수청자, 10세기는 순수청자, 11세기 음각과 양각청자라 불러요. 음각과 양각청자. 이걸 일명 우리 뭐라 불러요? 고려작이라 불러요. 일명 고려작이라 불러요. 그럼 12세기 중엽에 13세기 상감청자가 나옵니다. 무신 정권 시기에서도 강화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강진이 이 시기에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의 동네 이름들입니다. 가장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 상감청자, 무신 정권 시기에 가장 흥행했던 작품들 중 하나다. 그 다음에 원간섭기, 분청사기, 주로 관청이라든가 네, 관리들이 주로 사용했다. 여기에 일반 서민이 사용했다. 이건 나오면 틀리는 거고.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송나라 사신 서경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적은 얘기를 글로 적고 지네 나라 황제에게 보고하는 책 제목이 고려도경이에요. 고려도경에 고려인들은 자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는 걸 얘기했어요. 좀 있는 자들은 모든 도구가 다 자기를 사용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려정의 그 자기는 음각, 양각 얘기하는 고려자기인지 상감청자인지를 갖다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출제자들이.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라고요. 기억 잘 하시고요. 상감청자가 나오기 전에 은입사 기술이 우리나라에 발전돼요. 그래서 상감청자에 은입사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상감청자를 갖다가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은입사는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조각칼로 파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청동이에요. 은입사는 청동에 조각을 이용해서 조각칼을 이용해서 홈을 파고 거기에다가 은을 주입하는 기술이에요. 마찬가지죠. 상감청자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 은입사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상감청자가 개발되고 발전했다 이런 지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선후관계도 마찬가지. 은입사 기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상감청자가 나와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16세기 가면 사림들이 지배한 시기에 가면 이때부터 이제 백자가 등장해요. 백자와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봐봐요. 여기 지금 봐봐. 고래자기, 상금창자기, 분청사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좋은 흙 한 가지만 써요. 여기서부터는요. 좋은 흙 5가지 내지 6개가 혼합돼요. 그럼 뭐예요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이게 2G폰이야. 비교하자면 여기 뭐가 될까요? 요즘 유행하는 5 정도 해당되는 거야. 기능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흙이 다양하게 좋은 흙을 6가지, 5가지 섞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G폰 만드는 게 쉬워요? 전자회사에서 5G를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당연히 이거겠죠. 저건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르게 이거야. 분청사기 만드는 게 쉬운 거야? 이게 만들기 어려운 거야?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백자가 훨씬. 기술의 발전사를 보시면 돼. 기술의 발전사라고. 이 앞에 것들은 뭐야 지금 현재? 고려, 백제, 신라에서 만든 것들 또는 앞에 가야에서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청동기에 만들었던 거, 철기에 만들었던 거, 신석기에 만들었던 거, 이걸 뭐라 불러? 이건 독이라고 부르지. 근데 여러분들은 빗살무늬 토기, 무문 토기 다 토기라고 부르지.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써도 돼. 이 토기라는 단어가 잘못됐다고. 요거하고 요거 합쳐볼까? 뭐가 돼? 도자, 기가 되는 거지. 도자와 자기가 합쳐 도자기가 되는 거지. 일본식 표현 방법처럼 빗살무늬 톡이 되면 뭐가 되는가?
도기가 아니라 토기가 되지. 토기 있잖아. 이렇게 되면 말이 이상해지는 거지. 그죠? 요건 자기라고 그러고, 요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어디서 군다고 그랬어? 노지에서, 일반 땅에서 굽는 거라고. 장작불을 올려놓고 피는 거라고. 여기는 어디서 군다고요? 가마, 밀폐된 공간에서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 거야? 1400, 1500도까지 올라가는 거. 여기 맥심 올라가면 몇 도라고? 400이라고. 어떤 게 더 단단해져요?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죠. 밀폐된 공간에 1400, 1500도 올라가면 훨씬 더 강도가 강해지죠. 흐름 순서 잡으시고. 이 순서를 물어보진 않아요. 아셨죠? 그냥 상식으로 순서는 일단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잡으시고. 요 시기에 이런 게 특징이 있다는 것 정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주로 이제 여기 그림의 형태가 이제 뭐 물고기 그림들.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주로 나오는 거고. 상감청자 같은 게 뭐, 대표적인 게 상감청자, 운항매병이라는 게 유명하죠. 좀 더 아름다운 형태가 나타나죠. 상감청자, 운항매병. 구름 위에 학이 원인은 자기를 만들었다. 상감청자, 운항매병. 백자, 가장 어려운 부분. 17세기 이상 넘어가 봅니다. 청아백자들이 등장하죠. 여기는 청색 코발트가 들어가요. 하얀 백자 위에 청색 코발트들이 들어가서 좀 더 디자인이 조금 더 세련되면서도 색깔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다. 청색 코발트 들어갔다. 그 다음에 철사백자 같은 것들이 18세기 들어가면 철사백자도 같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커피 색깔 나오는 거야. 커피색 코발트들이 편의점 커피라고 적었습니다. 갈색이 더시켜서 갈색 코발트 같은 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양반들이 사용하죠. 근데 여기 누구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좀 차이가 나지. 여기 서민 사용 못한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 서민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럼 누구나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용하게 돼요. 읽어봐요, 여러분. 속으로. 요 부분이 뭐야? 우리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상업이 발달되죠. 대동법 이후에.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부자 상인과 부자 농민들이 등장하죠. 이걸 이렇게 요 부민이라고 불러. 네 글자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야, 양반들만 사용하면 되겠어? 우리 사용해봐야지. 이때는 이제 우리 일반 요호 부민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 범종. 신라 양식을 개성했고 뭐 이러이러한 종이 있었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전칠기, 선택지 지문이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온다면 나전칠기 기술은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당나라에 수입됐어요. 근데 당나라는 멸망하게 되면서 나전칠기 기술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에 우리나라 신라에서는 나전칠기 기술이 발달되고 신라가 망하게 되면서 그 기술은 다시 고려로 전수가 됐어요. 그 결과 고려에서 다시 발전을 시켜서 역으로 송나라에 수출했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선택지 지문이 나올 거니까 잡으셔야 돼요. 당과 송을 동그라미 쳐봐요. 당나라와 송에 동그라미 쳐봐요. 가끔 출제자 당나라와 송나라 바꾸는 경우가 있어. 당나라가 먼저 있어. 송나라 뒤에 있는 거고. 아셨죠?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은입사 기술. 고려 기적의 사치품. 청동기 표면을 파내고 실처럼 만든 은을 집어넣어서 장식하는 기법이다. 송나라에서 유입되었고 대표적인 게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면 정벽이 대표죠. 밑에서 끝에 게 이게 은입사 기술로 만든 청동기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뭐가 연결시키면 된다고? 여기 상감청자하고. 상감청자 후가 아니라 상감청자 전에 기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감청자를 이런 기술을 여기다 대입시킬 수 있었다. 됐죠? 서에 갑니다. 전기, 왕이지체와 구양순체. 왕이지체와 구양순체. 후기로 가볼까요? 송설체 또는 조명부체. 고려 말에 들어왔죠? 이미 했죠 이거? 왕이지체와 구양순체는 고려 전기. 고려 후기에 망권당에서 이재영과 결혼을 했던 조명부 글씨체가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조선시대 조명부체가 유행하게 됐다. 그 다음에 서해 부분에 또 있어요. 위에 신품사연 넘기지 마세요. 아까 했던 거 있습니다. 신품사연 최우, 유신, 그 다음에 탄현, 김생. 고려시대에 네 사람을 글씨 잘 쓴 사람이 이렇게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었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현존하는 작품에 이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넘기셔도 돼요. 해하 보겠습니다. 그림입니다. 해하는 도화원의 하국에 소속된 전문 하원의 그림과 문인, 승려들의 그림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도화원의 동그라미 쳐. 도화원의 원에만. 그리고 위에다 여백에다가 조선은 도화서라고 적으면 돼요. 도화서. 도화서. 같은 관청인데 명칭은 좀 다르죠.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림 그리는 관청인데 도화원, 조선은 도화서라고 부르고요. 전기 보겠습니다. 고려의 전기, 대표적인 그림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령의 예성 강도 정도만 그냥 읽으세요. 그냥 현존하지도 않고 시험에 잘 출제되지도 않아요. 그래도 봐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또 모르는 거니까. 후기 갑니다. 공민왕의 천산 대립조만 별표 하나 합니다. 천산 대립도. 하늘을 날면서 사냥하는 모습을 필치가 뚜렷하고 표현이 세밀하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북종화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북종화, 남종화 구분해 볼게요. 뭐가 북종화고 뭐가 남종화인지 볼게요. 전문 하원이 그린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문인들이 그리나 보시면 돼요. 누가 더 잘 그릴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뭐 서울대, 미대, 뭐 홍대, 미대 나온 애들이 그림 그린 거예요. 여기는 선생님이 그렸어. 누가 더 잘 그려요? 그림 그린다면? 비교해 본다면? 네. 아부하지 마시고. 네. 선생님도 잘 그려요. 아부하지 마시고. 당연히 얘가 더 잘 그리겠죠? 그죠? 네. 전문적으로 계속 공부하신 분들이고 작업을 했던 분들이니까. 특징은요. 간결하고 그 다음에 색채가 화려한 면이 있어요. 여기는요. 수묵단체적 성격을 띄고 있어요. 붓 하나에다 묵 갈아서 그냥 쑥쑥쑥쑥 이렇게 그린 형태라 보시면 돼요. 자,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북종화가 유행했다. 북종화가 유행했다. 남종화는 우리나라에 언제 유행할까? 조선 후기에 청에 대한 저항의식이 형성될 때 우리나라에 유행해요. 왜요? 반대로 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족들이 저항식이기 때문에 한족을 갖다가 배우려고 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과 같은 일치한 시기에 나타나는 시기다 보시면 돼요. 이해가셨나요? 네, 그 대표적인 후기의 그림이 달마도 같은 그림이 수묵단체화로 나옵니다. 달마도 같은 게 이제 이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화의 양류간음도, 부석사 조사상의 사천왕도, 수덕사 대웅전 벽화의 수화도, 수월간음도 이것들은 전부 다 불화예요. 큰 불화 또는 탱화라 불어요. 걸개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부처님의 모습을 굉장히 크게 그려서 벽에다 그린 걸개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후기에 나오는 그림들이 전부 다 승려들의 작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굉장히 좋은 작품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많이 있질 않아요. 거의 일본에 많이 전달됐고 일본에서 보존되고 상당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는 그닥 그렇게 많이 출제 빈도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가볼까요? 전기, 향악, 소각이라고도 한다. 속세인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K-팝이에요. 당악, 송의 송악이 문종 때 전래되었고 향악과 함께 궁중어로 주로 연회에서 연주되었다. 대성악, 아악이라고도 합니다. 아자가 우할 아자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궁중음악이라는 뜻이에요. 궁중에서 제사 지낼 때,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랩을 틀면 안 되겠죠.
그죠? 시끄럽겠죠? 정신없겠죠? 수홍에서 들어온 음악으로 대성악이 궁중음악으로 발전했습니다. 몽골 침입 이후에 여러 음악들을 흡수했고 끝에 줄에 악은 문묘절에 주로 사용됩니다. 문묘절에 줄 것이죠. 악은 문묘절에 때 모음이 줄 것이면 되겠다. 아까 문묘 설명드렸죠?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공자의 제례를 지을 때 음악을 들었다. 우리나라 음악 들었을 것 같아요? 중국 음악 들었을 것 같아요? 중국 음악 들었겠죠. 공자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여기 참여하게 돼. 문묘 제례에 참여를 하게 됐어. 근데 모르는 음악 소리 막 나오는 거야. 중국 악기예요. 세종대왕 중국 악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이 웃기는 게 이 문묘 제례를 지냈던 게 종묘 지낼 때도 똑같은 악기를 썼다는 거야. 종묘는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왕과 부인들이 모셔 있는 거잖아요. 종묘는. 여기는 공자가 모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중국 악기를 알까? 자기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종대왕이 누굽니까? 종묘에 사용돼서 중국 악기를 다 빼버려. 그리고 우리 악기를 갖다가 종묘에다 사용하게끔 만들었어.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면 대박이야. 대박이야.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거의 수험생들이 99%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출제된다면. 세종대왕 이후부터 종묘의 음악과 그 다음에 문묘의 음악이 악기가 약간 악기의 구성이 달라진다는 것 정도는 참고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사 예전 정도로 잡으세요. 우리 한국사 정통 가면 정통이 아닌 한국사 예전 정도에 이런 것 정도 살짝만 가십거리를 잡아놨는데 나중에 출제되면 대박이지. 그죠? 악기, 검은고, 비파, 가야금, 대금, 장고 등 40여 종이 사용됐다. 그 다음에 금속활자 가겠습니다. 금속활자. 자, 특징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소량으로 인쇄가 가능하다. 글자 조립만 하면 되니까요. 금속활자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대신에 목활자본은요. 대량 인쇄는 가능하지만 소량 여러 가지 책을 인쇄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부적합하다. 상정 고구매문. 연돌레오라고 꼭 얘기합니다. 1234년. 이걸 기준으로 앞뒤 순서를 물어보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 구텐베르그보다 200년 앞섰습니다. 1234년.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교보가 쓴. 그리고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할 때 금속활자본 28부로 인쇄하였으나 아직 현재 전해지는 거 없습니다. 이거 찾아내는 순간 여러분 대박이야. 최소한 한 1000억은 불러낼 수 있을 거야. 왜? 후민조금 상주본이 1000억 요구하잖아. 1000억 안 주면 못 주겠다 얘기하잖아. 최소 이건 더 훨씬 오래될 거잖아. 그죠? 이건 13세기고 후민조금 15세기 거잖아. 300년 앞서는 거잖아. 이건 1000억이 아니라 2000억 이상 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대박이네. 이거 발견되면 우리 공부 다 때려쳐야 돼. 언제 1000억 쓰고 죽을 거야? 하루에 한 1억씩을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은데. 자, 쓸데없는 농담이었습니다. 직지심체 유절 가겠습니다. 줄여서 직지라고 보통 얘기하죠.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직지. 최고입니다. 올드하다. 어디서 만들었나? 청주 흥덕사를 위주로 그러셔야 돼요. 절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껴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사. 쿠텐베르그보다 70년 앞섰다. 독일의 쿠텐베르그 70년 앞섰다. 근데 이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19세기 말 주한 프랑스 공사 홀랭드 프랑시가 수집해서 돈 주고 사갔어요. 그리고 프랑스를 가져가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약탈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 주고 사간 건 어떻게 우리가 돈 주고 사오면 모를까? 안 팔지 애들이. 세계 최고 군사고를 왜 팔겠어? 네. 일단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찾아내신 분이 그 밑에 있는 박병선 박사입니다. 박병선 박사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게 이런 활동에 노력했다. 의서 갑니다. 218쪽 가보겠습니다. 의서는 우리 한 번 한 것 같은데 향약 구급방 가장 오래됐습니다. 향약 구급방 고종 때 현존 최고 의서입니다.
중국 약재들 한국산 향약으로 바꿨다. 그래서 향약이라고 쓰는 거지. 향약 구급방. 금년에도 한번 시험에 나왔죠. 이게 의사 순서 물어보죠. 고려 말 가장 빠릅니다. 향약 구급방. 가볼까요? 고려의 기억 잡으시면 돼. 고려의 기억. 구급방의 기억 잡으시면 돼. 급의 기억 잡. 우리 한글 잡으면 기억이 제일 빠르죠. 네, 향약 구급방 하나만 잡으면 다 풀려요. 조선 정종 때 책 제목 몰라 7글자가 나와요. 7글자가 나와요. 여섯 자, 다섯 자, 네 자. 나중에 쭉 다 나오고 조선시대 때도 다시 할 거예요. 오늘 여기만 하자고요. 암기만 일단 해보고 가자고요. 요거 하나 외우게 되면 순서를 물어본다면 7글자, 6글자, 5글자, 4글자 뭐 이런 식이 나온다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의학유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백과사전, 의학백과, 의학유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선조 때부터 시작해서 광종 때 동의보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동의 수세보원, 이재마. 조선 후기죠. 철종 때쯤 되죠. 사람의 몸을 4가지로 나눴다 해서 사상의학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몸을 4가지로 구분했다고 그러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로. 사람의 몸에 따라서 처방을 해야만이 제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순서 잡으시면 돼, 이렇게. 요 나중에 하는 걸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순서를, 여기서 가장 결정을 본다고 보시면 돼. 7글자, 6글자, 5글자, 4글자. 다 적어드릴 수도 없어. 향약집 성방 다 적고 싶은데 일단 요 정도만 하자고요. 네, 요 정도까지만 하고 조선후기 또 한번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됐죠. 주로 의학서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앞뒤 순서만 물어보는 것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문제들이에요. 넘기세요. 자, 고려의 대관계를 하겠습니다. 고려의 대관계를 하겠습니다. 판사를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것이 그거예요. 선생님 특별하게 적는 건 없어요. 여기 한 문항 나와요. 고려 대의관계.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항쟁사라 불러요. 우리가 싸웠다는 거죠. 저항했다는 거죠. 항쟁사라 불러요. 우리가 이민족의 침입에 저항했다. 항쟁사라 불러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나오는 거 뭘까요? 순서를 끊임없이 물어봐요. 어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데 그 순서를 딱 물어보는 거예요. 사료를 던져주고 순서대로 물어보는 것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자, 고려라는 나라는 딱 하나 있죠. 10세기에 딱 생겨났죠. 그죠? 근데 중국의 나라는 이렇게 여러 개 나라가 세워졌다가 날아가요. 생성됐다가 사라져요. 한번 볼까요? 외워볼까요? 송요 금원명 따라해보세요. 제가 선창하게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안 하면 10번까지 시킬 수 있어요. 밥심으로 한번 해봐요. 밥 드셨으니까. 송요 금원명 외우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얘들은요 한족이에요. 한족이에요. 얘들은 아시죠? 거란이에요. 얘는요 여진이에요. 얘는요
몽골 애들이에요. 여기는요, 한족들이에요. 충분히 이해 가셨죠? 몇 세기 상황인지 볼까요? 간단하죠.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해요. 통상 이렇게 할게요.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예요. 다음 13세기에 대한 상황에 나오는 것, 옳지 않은 것. 뭐 물어보는 거야? 원 간섭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제. 이 나라들은 봐보세요. 우리는 송과 무슨 관계를 맺었어요? 4대 관계를 맺었죠. 그죠? 4대 관계를 맺었죠. 그럼 송과 우리가 싸울 일 있어, 없어요? 싸울 일 없지. 송과 싸울 일 없잖아. 송과 4대 관계를 맺었으니까. 싸울 일 없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명 봐봐요. 명나라와 우리나라 어떤 관계 맺었어요? 4대 관계를 맺었잖아. 여기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 없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어디야?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남은 시간에 요것만 딱 잡으면 돼요. 항쟁사 또 3가지만 하면 문제를 한 문제 맞춘다는데 투자해야지. 이 정도 긴 시간도 아니야. 한 20분 안에 끝낼 수 있어. 20분만 하면 잡을 수 있어. 요거 봅니다. 자, 거란 애들 보겠습니다. 거란 애들 보겠습니다. 거란 애들 우리나라에 총 3번에 걸쳐서 공격이 옵니다. 1차, 2차, 3차입니다.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 옵니다. 1차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서이죠. 강동 6줄 획득했다. 이거 끊임없이 암기하고 계시죠? 강동 6줄 획득했다. 2차는요. 양규부터 먼저 볼까요? 양규, 강조. 강감찬. 여러분 잘 아시는 강감찬까지. 이렇게 하면 재미없지. 여기서 수트를 좀 엮어볼게요. 수트를 여기다 살짝 집어넣으면 훨씬 여러분들 기억을 오래 잘 할 수 있어요. 봐봐요. 거란이 침입해 왔어요. 그죠? 침입해 왔어요. 왜 왔을까요? 뭔가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왔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성종 때예요. 성종 제1년 때예요. 성종 때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성종은 문치주의를 표방한 사람이에요. 원래 어렸을 때 유교 경제를 독파해서 3살, 4살에 유교 경제를 독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기구를 갖다가 만들어줘요. 병장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줘요. 농업을 장려해야 된다. 이거 유교 농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교적 농법을 실시하고 주장한 인물이 성종이에요. 유교적 농법이 뭐예요? 잘 모르시죠? 내가 먹을 거 내가 하겠다는 자급자족 하겠다는 게 유교적 농법이에요. 내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유교적 농법이에요. 내가 먹을 거 내가 농사 지을 거야. 이게 유교적 농법. 그러다 보니 농기구 많이 부족한 거야. 병장기를 다 쇠를 다 녹여가지고 호미 뭐 다 해서 만들어준 거야. 군사력이 조금 약화되는 상황이었어요. 거란 애들이 80만 대군을 끌고 오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정부에서 논의되는 게 항복론이에요. 항복하자. 항복하자. 두 번째, 항복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 할지론 플러스 항복론을 하자. 결국 이란과 이안이 전부 다 뭐죠? 다 항복이야. 이걸 아니라고 내세워요. 땅덩어리 띄워주고 항복하면 더 빨리 물러나질까? 아닐까? 아니 그냥 항복하면 물러날까?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거죠. 그때 열받은 아저씨가 하나 등장하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나? 서희입니다. 서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봅니다. 서희가 갔습니다. 갔는데 적들의 훈련하는 모습을 봤어요. 봤는데 하나 알게 됐어요. 그네들의 훈련이 허장성세였어요. 실제로 80만 대군이 온 게 아니었어요. 가서 실제로 봤더니. 군사 한 10,000명, 아야 1만 명 정도밖에 안 온 거예요. 그리고 한 100여 명의 군사들에게 말을 태워서 말 뒤에다가 길다란 나무를 묶어서 모래 위를 열심히 뛰어다니게 이렇게 만들어요. 뛰어다니게. 모래가 어떻게 말에 의해서 엄청나게 군사가 많이 훈련한 것처럼 붙이게끔 허장성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서희가 하나 간파했어요. 뭐를 간파했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있어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더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봐봐요. 여기는 항상 한족들이 세운 나라들이죠. 그죠? 한족들이 북방 민족이 내려오지 못하게끔 만든 게 뭐야 이게? 이게 만리장성 아니겠어요? 자, 이 한족들이 얘기하는 이 오랑캐들, 이 오랑캐들이 내려온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거라고요. 그리고 오랑캐들이 단합을 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게 되면 한족들이 비상에 걸려요. 그 이유는 얘네들은 하나의 국가가 완성되면 무조건 여기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족이 세웠던 나라, 송나라와 명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군신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대주의를 표방해요. 예를 들어 지금 송이라는 나라하고 고려라는 나라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송은 고려에 뭐가 필요할까요? 자,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표방해요. 군사가 약하지. 고려는 송에게 군사가 필요한 거고. 우리 고려는 송에 뭐가 필요할까요? 문화가 필요해요. 서로 필요한 부분을 서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군사조약이 맺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군사조약이 맺어져 있어요. 자, 봐봐요. 오랑캐는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면 여기 있는 인구를 총 집결을 시켜요. 그래서 80만, 100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한족은요. 여기 몇 개 자치 주고만 해도 100만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들은 언제 큰 애들이니까. 여기들은 내려오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100만 병사가 됐다면 100만 병사가 여기 다 와야 돼요. 다 와야 된다고 여기에. 여기가 뭐가 비어있어? 진해 본거지인 이 북방이 텅텅 비어있다고. 우리하고 군사조약 예를 들어 봐봐요. 얘들이 여기 내려오면 우리는 여기를 빈 공간을 치는 게 군사 전략이 이미 협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란족이고 나라를 요 나라라고 나라까지 건국했다면 최소한도 국가를 경영하는 이정자들이라면 한 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즉 송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송과 고려의 군사동맹을 살펴볼까 하면서 살펴볼까? 살펴보겠지. 자, 그러면 아주 바보처럼 내려왔다 쳐봐. 어디가 텅텅 비는 거야? 여기가 비잖아. 누가 치고 들어갈까? 우리 고려군사 여기를 치고 들어간다고.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돼? 중간에 샌드위치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셨죠? 그럼 거란 이걸 알겠지? 그럼 알겠다면 여러분이 거란의 왕이란 추장이 된다면 어디부터 여러분들이 손을 봐야 될게? 힘 센 놈부터 조져야 돼? 작은 놈부터 조져야 돼? 여기 조지면 안 되지. 여기부터 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한 말로. 그치? 여기 좀 털어먹으러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때 누가 간 거야? 서희가 간 거라고. 서희가 이걸 훤히 깨출고 있다고. 이 상황을 깨출고 있다고. 그래서 협상하기 굉장히 좋아지는 거지. 여기 가지고도 싸운다고 이제. 뭘 싸워요? 여기가 니네 땅이냐? 여기 니네 땅이냐? 물어보잖아요. 신라의 땅이 여기까지잖아. 니네 대동강까지잖아. 대동강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린 신라를 개성한 나라가 아니야. 우린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야. 여기 땅 다 우리 거야. 그렇게 따지면 서로 말싸움 한다고. 그죠? 말싸움해도 승부나는 거 아니잖아. 협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협상이 결국은 이거죠. 요구사항이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나라를 국호를 요나라고 했다. 연어도 사용된다. 그리고 우리는 항제국이다. 우리에게 요구사항. 송과 단교를 요구합니다. 송과 끊어달라. 그리고 우리 요나라와 수교를 맺어달라. 그리고 우리의 연호를 사용해달라. 그리고 우리의 무역을 할 수 있게끔 교역을 맺자. 송과 모든 걸 다 끊어달라. 우리와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서희 대답 간단하죠. 오케이.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단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뭡니까? 자, 교역을 하려면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이 지역을 누가 맡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진족이 맡고 있다는 거죠. 여진족 몰아내준다면 당연히 하겠다. 여진족 몰아내줍니다. 그런 애들이. 결과 이 지역에 평안북도 지역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평안북도 지역을 얻게 됩니다. 그래 여기가 뭐가 된가요? 서해 강동 6주를 우리가 획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가셨죠? 좀 더 이해 가셨나요? 어떻게 해서 강동 6주를 획득했는지, 그죠? 여기가 니네 땅이냐 얘네 땅이냐 그걸로 싸운 것도 이해 가실 거고, 여러분 잘 몰랐던 내용들은 이거죠. 군사동맹에 있어서 우리의 전략과 송나라의 전략은 이 빈 공간을 노리는 거,
이 빈 공간을 내줄까봐 얘들이 미리서 우리에게 압박을, 프레스를 가하는 것들. 서희는 이 사항을 절묘하게 잘 이용해서 강동 6주를 획득했던 내용들. 이게 서희의 내용입니다. 2차 가볼게요. 죄송하게도 우리가 방금 서희가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요. 불이행해요. 왜?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졌거든. 이행하지 않아요. 두 번째, 내정 간섭이에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2차 원집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정 간섭입니다. 우리 아까 그 고려 왕순서 한번 외웠었죠. 그죠? 한번 외워볼까요? 태정태사 하면 안 돼. 태해, 정광, 경성, 목, 켜이잖아요. 이때 지금 1차 친유이 왔다고. 1차 친유이 왔다고. 이해 가셨죠? 이때요. 1차 친유이 왔다고. 성정 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목종을 폐하고 현종이 옹립됐다고요. 목종을 폐하고 현종이 옹립됐어요. 이후 목종의 어머니가 천추태우세요. 경종의 와이프이기도 하고요. 성종은 경종의 아들이 아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천추태우가 바람이 났죠. 누구하고요? 김치향이라는 자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죠. 아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천추태우는 자기 아들내미 목종을 폐하고 새로 태어난 이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걸 전방에 있는 서북면 병마사였던 강조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요. 강조는 천추태우 사람이기도 하고 목종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배신이 강조를 굉장히 뼈아팠겠죠. 그래서 군사를 몰고 개성으로 들어와요. 일명 이걸 갖다 뭐라 불러요? 강조의 정변이라 불러요. 자, 그런데 전방에서 듣기는 이거였어요. 천추태우와 김치향이 아들을 갖다가 새로 왕으로 옹립하고 목종을 폐했다고 이미 소문이 나 있던 거예요. 근데 군사를 알고 와서 봤더니 목종은 그대로 있고 아직 폐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복잡해졌죠. 뭐가요? 강조가 좀 복잡해지고 불편해졌죠. 왜? 계속 얘기하잖아요. 군사를 왕의 허락 없이 이동하는 건 뭐라고요? 역모라고요. 죽는 거잖아요. 자, 그럼 물러난다 생각해봐. 문제 생각하지. 안 되겠다 싶어서 김치향 죽여버리고 온 김에 천추태우 죽여버리고 자식도 죽여버리고 가려고 봤더니 천추태우의 아들이 여기 살아있네. 예를 들어 그렇죠. 강조가 이거 다 죽이고 다 자기 본거지로 돌아갔어. 서북면으로 다시 돌아갔어. 그랬더니 목종이 강조 장군 군사 끌지 말고 다 사병 차렵으로 개경으로 들어오세요. 서울로 오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나는 역모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죽음이야. 이것은 역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양 온 거, 이거 죽여버리죠. 이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현종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정 간섭이란 목종에서 현종으로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보고, 우리 허락받지 않았다는 거야. 미보고, 미허락을 받아서 바꾼 것에 대한 내정 간섭을 이 두 가지 원인을 들어서 2차 침입이 왔다. 이때 강조 장군은 전투에 참여해서 분전했지만 사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양규는요. 양규가 중요한 이유가요. 후방을 교란시켜요. 그리고 적진을 소탕하기도 하고 군량묘와 군수물자를 강탈하거나 불태우게 돼요. 봐보세요. 자, 얘들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개경이 틀렸어요.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니까 개경이 틀렸어요. 강조도 죽었어요. 양규가 후방을 쳐요. 후방을 쳐서 뒤에서 들어와야 할 군수물자와 군량미를 갖다가 못 들어와서 막아버렸어요. 앞에 뻥 뚫려 들어왔던 거란 애들이 쫄쫄 굶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얘들이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도 승리하게 됐어요. 좀 이해 가셨죠? 이제 스토리 연결되죠? 이렇게 스토리까지 다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거 다 까먹고 요것만 막 통째로 막 외우려고 하는 사람이 꼭 계세요. 강감찬 강감찬은 심플하게 가죠. 3차입니다. 일단 승리했습니다. 어디에 승리하는 걸 아셔야 되죠? 기주, 그렇죠. 기주 좀 하나만 가지고 하려면 1시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 사회교육원 같은 데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전쟁사만 테마별로 계속 해요. 전쟁사만. 고구려 백제신라 전쟁사만 쫙 보통 한 2시간씩 하게 되는데 2시간 동안 전쟁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는 얘기 굉장히 많겠죠. 저는 여기다 최대한 짧게 썸머리해서 아주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기술점 얘기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생략 요것만 하겠습니다. 기술점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왕에게 건의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요겁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는 다 아시겠죠? 우리가 싸워봤더니 우리가 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까 개성이 뚫렸죠? 그죠? 2차 때 개성이 뚫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전으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나성 축조예요. 나성은 수도의 외곽에다 성을 쌓자는 거예요. 개성에 외곽 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군사가 확 줄어버려요. 그 개성 궁궐이 얘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나성을 축조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성이 뭐에 자꾸 물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외곽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기병한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감목양마법을 건의합니다. 왕에게. 감목양마법. 우리가 기병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백성들이 말을 조그만 새끼 말들을 길러서 성장한 말이 되면 국가가 사들이고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겠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말을 순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자. 천리장성. 실제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이 축조된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되지 않고요. 그 뒤에 천리장성 말이 쉬운 건 아니에요. 덕종 때부터 시작해서 종종 때까지 해서 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 천리장성 축조입니다. 이게 거란에 관련된 1차, 2차, 3차 정치. 또 장군을 또 헷갈릴까 봐 또 암기사항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암기사항 알려드릴게요. 뭐죠? 서양강이네요. 제가 노래 한 잔을 한 구절만 부를게요. 트로트입니다. 송가인처럼 못하지만 트로트를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겁니다. 아주 옛날 트로트예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치면 여기까지입니다. 박자는 맞습니까? 박수 안 치나요? 아유, 그래 나중에 또 불러주는데. 봐봐요. 이게 그 김종구 선생님의 소양강 처녀란 노래입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소양강의 소자를 갖다가 서로만 바꿔보실까요? 되나요? 해저문 소양강에 소자를 서로 서양강이네요. 서희, 양규, 강감찬. 진짜 순서 잡았죠? 모르면 노래 부르라고 선생님 노래 부르세요. 여러분도 같이 부를 수 있잖아요. 해저문 소양강에 서희, 양규, 강감찬. 됐죠? 왜? 여기 문제는 거의 순서를 물어본 시험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픽스돼 있다고. 그것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봐요, 이제 또. 요거만 끝난 게 아니야. 요거 세 개를 막 섞어 놓는다고. 전쟁에서 세 개를 잡아야 할 거 아니야. 1차, 2차, 3차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잖아. 내용도 잡아야 되잖아. 내용을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일단 그래서 골격을 잡으라고, 노래로 잡으라고. 해저문 소양강에. 서희, 양규, 강감차에 살 붙이면 되는 거야. 2차 갑니다. 자, 여기 갑니다. 자, 여기는 단독 문제 나오기도 해요. 볼게요. 여진 보겠습니다. 우리 중대 갑니다. 고려 중기 갑니다. 고려 중기입니다. 숙종시기로 갑니다. 그 당 최고 장수가 윤관입니다. 윤관입니다. 자, 윤관이 여진을 공격합니다.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공부하신 분들. 여진 정벌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성공도 얘기하고 실패도 얘기하고 뭐가 맞는 거예요? 반반 나눠지는데 뭐 치킨 시켰어요? 예?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에요 지금? 자, 1차 여진 공격 실패합니다. 아셔야 돼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실패를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 만든 게 건의한 겁니다. 왕의 건의합니다. 우리 기병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든 게 이게 뭐예요? 별무반이에요. 잘 잡으셔야 돼요. 별무반을 만든 원인은 1차 여진 공격 실패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사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무대표로 그냥 윤관이 여진 정벌에서 별무반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1차 정벌했다가 실패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왕에게 보고해서 별무반을 만들었어. 별무반이란 신기군, 신보군, 그 다음에 승병으로 구성된 항마군. 그죠? 이렇게 보이죠? 항마. 마기를 숭상하는 거죠. 즉, 여진족애들 마기로 보고 있다는 거죠. 별무반 3개로 구성됐어요. 신기, 신보, 항모로 구성됐어요. 자, 만들고 열심히 숙종 때 전쟁 준비를 해요.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필 이때 숙종 임금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할 수 없는 수덕 상태가 됐어요. 이때 그의 아들 누가 이거 바톤을 물려받아요? 그의 아들 예종이 바톤을 물려받았어요. 예종. 근데 예종 즉위 시기에 봐보세요. 하나 짚고 간 게 이겠어요. 선대왕이 전쟁에 엄청난 준비를 하게 되면 문제는 병사들이 피로도가 급속하게 올라가게 돼요. 피로도가 쌓인다고. 조금 휴식 기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종 때 전쟁 준비를 잠시 스톱시켜요. 우리 책에 그런 게 안 나오죠. 얘기했잖아요. 전쟁사만 1년 내내 강의한다고. 잠깐 스톱시켜요. 그래서 병사들이 휴식을 줘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예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윤관을 시키게 돼요. 윤관이 누굴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별무반을 출동시킵니다. 우리 교제도로 일단 한번 얘기해 볼게요.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교제도로 가볼게요. 별무반을 이용해서 여진을 무리치고, 거기에 뭘 쌌습니까? 동북, 구성을 축조하죠. 그랬더니 여진족애들이 조공을 바치겠다고 환부를 되돌려 달 걸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래 조공을 조건으로 다시 환부해주죠. 이게 끝이에요.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이죠. 이게 국정교과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교재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제 책에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국정교과서를 제가 배신할 수가 없어서. 근데 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간 100% 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뻥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뺏는 것도 문제인데 그냥 되돌려줘. 어떻게 뺏는 성인데 돌려줍니까? 여러분 일본이 독도 주세요. 우리가 조공 1년에 쌀 한 1000가마씩 바칠 테니까 주세요. 돌려줄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땅돈 돌려주는 게 어딨어요. 뺏는 것도 문제예요. 자 봐보세요. 이제 팩트로 갑시다. 우리 팩트로 가자고. 이건 팩트가 아니라 이건 스토리 같아요. 앞으로 교재가 많이 바뀌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별무반을 출동시키는데요. 동북 구성을 쌓은 방법은 이겁니다. 30여 여러 부족의 족장들을 전부 다 윤관이 만찬장에 초대해요. 만찬에 초대해요. 초대합니다. 그 부족장들은 자기 경호 부대용들만 아주 간단하게 한 20-30명씩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경호하게끔 하고 만찬장에 앉아서 술을 한 잔, 2잔 하다 보면 우리 남자들이 괜찮네. 말도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것 같고 하기에 좋네 하면서 어떻게 허리띠를 한번 풀어볼까? 허리띠 막 풀어 이제. 편하게 많이 먹겠다는. 원샷, 투샷, 세샷 계속 들어간다고. 이때 매복에 있던 별무반이 출동하게 돼요. 별무반 이미 매복시켜놨어요. 매복시켜놨어요. 싼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매복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부족장들 전부 다 제거했어요. 약간 좀 우리 전문용어로 치졸하지. 치졸하게 우리가 뭘 뺏은 거야? 동북 구성을 빼앗은 거야. 그리고 거기다 뭘 쌓은 거야? 성을 쌓게 된 거야. 우리 책에 이거 나올 수가 없지.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야, 씨, 남자가 좀 치졸하다. 나와, 싸워. 이게 아니잖아요. 술 먹여놓고 보낸 거잖아. 이런 건 낼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동북 구성을 쌓게 된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여진족 촉장의 후손들을 생각해봐. 억울하네. 억울하지.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생각해봐.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큰아버지가. 그럼 얘들이 혼자 이 이후에 전쟁에 대한 복수심이 불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얘들이 엄청난 병사들 기르기 시작한다고, 여진족애들이. 그리고 하나의 부족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동북 구성을 끊임없이 공격해 와요. 우리 학계에서 지금 현재 동북 구성 이치를 잡아볼게요. 지금 동북 구성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선춘령이거든요. 우리 책에는 잘 안 적어놨어요. 선춘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동북 구성 이치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선춘령이라는 그 지명이 아직 어딘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조선후기 실학자들, 18세기의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이 동북구성이 어딜까를 끊임없이 연구해 본 거야. 그게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였어요. 실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여기예요. 오늘날의 함경도 지역이에요. 이걸 현재 우리 21세기 학회에서 대부분 여기로 대부분 추정을 해요. 추정이면 확정이 아니에요. 추정이라고. 함경도 지역을 추정하고 있다. 여기를 다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 뺏겼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이 꽤 많습니다. 이때 윤관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 때 구해준 사람이 이자겸 난에 나올 때 척준경이 이런 사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해. 척준경이 군사 한 20명 정도 끌고 가가지고 저기 있는 윤관을 구해내기 시작하면서 동북구성의 최고 영웅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윤관이 최고 영웅으로 나오지만 실상은 윤관이 그 당시 최고 스타로 떠요. 왜? 무명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윤관이 어떻게 너는 앞으로 나의 자식처럼 양자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척준경을 군사 최고의 장으로 만들어버리지. 척준기 기가 좀 얇아. 그래서 훗날 누구한테 꼬드김이 넘어가는 거지? 이자겸에게 넘어가는 거야. 이자겸이 문인이고 여기는 군인이잖아. 이자겸이 척준경 중에서 이자겸의 난을 일으킨 거지. 이해 가셨어? 예. 이렇게 연결된다 보시면 돼요. 이게 금나라에 관련된 몇 글자예요? 두 글자밖에 안 돼. 두 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쭉 연결되면. 그래, 몽골 가야 되는데. 자, 몽골 좀 이쪽으로 옮길게요. 몽골을 하고 우리가 좀 하는 데까지 좀 할게요. 저한테 10분만 더 주세요. 10분 안에 끝내야 될 테니까. 몽골과 관련된 보겠습니다. 우리가 몽골을 처음 말로만 듣던 아주 잔악하다고 말로만 들었던 이 몽골 애들 처음 본 시기는요. 첫 번째 본 시기는요. 네 글자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강동의 역이죠. 강동의 역이라는 데 처음 등장하죠. 강동의 역. 역이라고 하는 건 중국식 표현 방법이에요. 중국식 표현 방법이고요. 뜻은 전쟁 또는 전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나 전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거란 애들 몰고 옵니다. 누가요? 몽골 애들이요. 이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감독강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즉 우리 고려의 군인들과 몽골의 군인들이 처음으로 압록강변에서 거란족을 물리치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합동작전을 해요. 이때 그 지역이 강동이야. 중국 기록에 강동의 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아직까지도 그 표현을 벗어나지 못하고 강동의 역이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원래는 뭐로 바꿔야 돼요? 강동의 전투 또는 강동의 전쟁 때 처음 몽골과 조우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첫 조우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첫 조우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됐죠? 자, 전쟁 1차부터 한번 봐보세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네,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박서가 항전합니다. 박서가. 뭐 이겼다는 얘기는 아니고 끝까지 버팁니다. 항전합니다. 그리고 몽골 애들과 우리가 조약을 하나 맺습니다. 다루가치를 파견하는 조건으로 몽골이 후퇴하게 됩니다. 다루가치. 치는 지금도 우리 쓰고 있죠? 몰라요? 우리 나쁜 용어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양아치. 안 쓰면 좋겠는데. 장사치. 다 뭐가 되었죠? 다 이거 몽골 말이에요. 몽골 말들이에요. 몽골어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치, 양아치, 장사치, 벼슬아치. 아직까지 우리 이런 단어들이 남아있습니다. 뒤에 몽골 말 할 때 뭐 원나라 영향을 받을 때 이런 단어들이 또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다루가치가 파견되고 우리나라를 감시, 감독한 애들이에요. 다루가치가 파견됐어요. 2차 갑니다. 김윤우입니다. 김윤우. 살리타이를 사살하죠. 살리타이를 사살합니다. 2차 원정대 대장이었던 살리타이를 사살합니다. 어디에서요? 경기도 용인 처인성에서. 처인성에서.
오늘날에 이제 이게 처인구라고 그러죠. 경기도 용인시 처인시, 처인구 지금은 여기서 사살합니다. 그리고 후퇴하게 됩니다. 왜 후퇴했을까 볼까요? 후퇴하는 데는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목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간 장군이 죽거나 본국에 전에 칸이 죽게 되면 무조건 여기는 후퇴, 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얘들 특징이에요. 2차 전쟁 실패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 본국으로 돌아갔어. 2차 특징 중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죠. 우리 무신 정권의 지배자가 누구죠? 이 시기에 최우죠. 최우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강화도로 천도하기 시작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하기 시작합니다. 3차는 우리나라에 가장 피해가 크죠.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소실됐죠. 문화재가 가장 많이 소실됩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화재 뭐가 소실돼요? 아는 게 뭐 있어요? 문화재. 응? 문화재 소실 뭐가 돼요? 우리가 경주 가면 있어야 할 게 없죠. 지금 보이지 않죠. 항룡사? 이게 우리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불타잖아요. 가장 유명한 항룡사 구축 목탑 같은 게 불타버리잖아요. 몽골의 칸이 사망하게 됐어요. 칸 사망하면 어떻게 할까? 다시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5차 김윤호가 또 나옵니다. 김윤호가 나옵니다. 김윤호가 충주로 갔습니다. 충주의 간노들을 데리고 항전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김윤호, 승장 출신이죠. 승장 출신 김윤호가. 6차 우리나라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가장 피해가 고 포로도 많이 발생됐고, 이때 우리나라 죽주산성, 원래 안성이죠. 죽주산성에 큰 전가를 이루기도 하고요. 네. 이게 몽골의 1차, 2차, 3차, 5차, 6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전체적인 거 다 잡아봤어요. 항쟁사에 대해서. 송, 요, 금, 원, 명.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요, 금, 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순서. 앞뒤 선언과의 순서 무조건 물어본다. 자, 아까 노래 한 자리 했습니다. 제가 해저문 소양강에 소양강, 서희, 양규, 강감찬 순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윤관에 별무만을 만들고 동북 부성 축조, 그 다음에 몽골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순서만 여기다 딱 대입시키면 어떻게 해요? 순서를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문제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항쟁사 다 끝났어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20분 만에 끝날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